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103회 시험이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은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응시 비용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또 가산점 받기 위해서 정말 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또 이 실용글쓰기 시험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건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너무 좀 가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용글쓰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글쓰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를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흘러가는 그런 패턴이나 이런 흐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린 지금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그 어떤 제시문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내용들을 막 분석해서 쓰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변별력이 없는? 너무 오답률을 너무 높게 만드는 그런 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저는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되게 막 안 풀려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 보고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웠다. 서술형 10번 같은 경우는 정말 난도가 너무 높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매번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술형 10번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번은 또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시자료 첫 번째를 보고 국민연금이 당면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6가지를 뽑아라 라고 했는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뭐 첫째, 둘째 혹은 우선, 다음으로 뭐 이런 표지를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표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6개를 뽑으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 복원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우선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관식 맞춤법 문제가 원래 1개 정도 나오는데 2개가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밑줄도 쳐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서의 종류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거라든지 좀 처음 보는 문서 이런 건 안 나왔고요. 익숙한 문서가 나왔고, 지난 회차 시험의 내용이 문제 유형만 바꿔서 나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난번 102회 할 때, 감점주의, 가점주의, 그거 우리 되게 괴롭혔었잖아요. 아마 지난번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감점주의의 반대가 가점주의라는 걸 모르면 못 푸는. 그래서 힌트를 얻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에서 우리를 되게 괴롭혔었는데요. 그게 그때는 그 주관식으로 나왔었는데 객관식 지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만 바꿔서 지난 회차에 나왔던 게 제시되는 경우들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보건 영상을 많이 봐두면 좋다는 게요. 요번에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릴 거잖아요. 그럼 정리하고 나면 이걸 문제 유형 바꿔서 다음 회차 104회차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왜 아는 만큼 풀리니까 미리 알아두면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글쓰기 원리 첫 번째는 스키마 나왔고요. 요거는 뭐 배경 지식이라든지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 글의 내용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재구성하고 뭐 종합하는 뭐 요런 능력을 얘기할 때 나왔던 개념이었죠. 자, 미숙한 필자 얘기도 나왔는데요. 미숙한 필자는 글 쓰기 전에 계획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쓰려고 하고 문법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중간중간 자꾸 이제 머뭇거리는 거죠.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고쳐 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쭉 제시해 줬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 어떻게 조언할까요?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럼 뭐 당연히 계획하세요. 곧바로 쓰지 말고 문법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애쓰다가 너무 그 강박에 의해서 잘못 쓸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쓰고 고쳐 쓰기를 꼭 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숙한 필자에게 조언할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밑에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 얘기, 요게 또 바로 전 회차는 아닌데 그 전쯤에 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던 내용이 다시 또 나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서 기출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항상 자료 같이 드리는 거 아시죠? 클릭하면 바로 기사 연결될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개요 파악하기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과 경쟁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에도 기회를 좀 주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아마 향후 전략과 좀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기에 그 내용은 개요 중에서 향후 전략이 나온 부분과 연결짓는 거. 그런 식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법 내용을 보면 미소 짓는 지읒 받침 아니고요. 시옷 받침이죠. 자, 어의없다 아니고 어이없다. 그리고 가리켜 아니고 가르쳐. 누구를 teach, 가르치는 건 가르치다 이죠. 노력할게요 할 때 이렇게 깨로 발음은 될 거예요. 하지만 표기할 때는 개로 이렇게 된소리 표기 안 된 상태로 쓰는 게 맞고요. 자, 요게 정답이었죠? 자, 나타, 히읗 받침을 쓰면 몸속에서 새끼를 내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낫다라고 하는 건 시옷 받침에 낫답니다. 그러니까 저것보다 이게 좀 더 좋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낫다, 시옷 받침을 쓰는데요. 이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뭐 이런 말과 함께 결합이 되면 시옷이 없어집니다. 그걸 시옷 불규칙 용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낫은이 아니라 나은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순화어에서 A 입회화해 하면 A가 있을 때에만 A가 입회, 그 회의 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만 이걸 진행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쓸 수 있죠. 자, 반입하는 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까 들여오다. 이런 거 나왔고요. 자, 정답은 요거였죠. 삼가다가 기본형이 삼가다예요. 삼가하다가 아니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고치자 이렇게 나왔었죠. 그거 틀린 거였죠. 자, 띄어쓰기. 여기 쌍점이 있는데요. 이 쌍점은 앞에 거는 붙이고 뒤에 거는 띄어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물결 표시 보이시죠? 물결 표시는 시간 앞뒤 했을 때 붙여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요거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고요. 여기 위에 입회하 나오죠? 자, 요 하가 앞에 말과 붙여 쓰는 말이에요. 이 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구상,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상, 그 다음에 뭐 일제 지배 하에 이렇게 우리 상하 쓸 때 항상 앞말에 붙여 쓰시면 되고요. 이 밖에라는 말이 오직 그것이다. 다른 건 다 없고 그것만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밖에를 붙여 써야 돼요. 나는 그 밖에 없어. 오직 그 하나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일 때는 그 밖에 없어. 그 붙여서 밖에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시험 문제 풀었을 때는 그 의미가 아니었죠. 그것 외에, 그 밖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뭐 그 밖에 신경 써야 될 것. 이것이었죠. 그래서 그것 외에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는 그 띄고 밖에를 적어줘야 됩니다.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내용 전개 방식과 내용 삽입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 독감 예방주사 얘기가 나왔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만약에 개인이 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맞게 만들어 둔다면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안 하게 될 거다. 근데 독감 예방접종은 사실 그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에게만 이득이 아니고 누구 한 명이 뭐 여러 명이 맞게 되면 그게 면역이 생기고 뭐 어떤 그 전염성을 약화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긍정적 외부 효과잖아요. 그럼 긍정적 외부 효과를 그럼 살리려면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테니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테니 독감 예방주사의 그 돈을 뭐 정부에서 되도록 하자. 뭐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논리적 순서 파악하기에 대한 내용 기사문이었고요.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관련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제가 링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우유 원유에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마련 예정하고 정책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번 문제에서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정책 제안서 이런 것도 주관식에 한번 나왔고요.
이런 걸 보면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그 글을 얼마나 잘 읽어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책 브리핑 요 사이트 괜찮더라고요. 예, 정책 브리핑 들어가셔서 최근 일자의 정책 브리핑을 어떤 걸 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개조식에 대한 내용도 나왔죠. 핵심 요소를 숫자와 명사형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 건데요.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개조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쓰기 실제로 가보면 공문서에 붙임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회차 102회에는 끝 표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붙임 표시가 문제가 나왔어요. 자, 붙임 표시는 요거 제가 그 유튜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어요. 붙임하고 두 칸 띄고 관련 참고로 봐야 하는 문서 쓰고 마침표 찍은 다음 또 두 타 띄고 끝 하고 마지막에 점 이렇게 찍는 게 맞았죠? 자, 만약에 붙임 그 문서가 여러 개면 항목을 나누어서 정리해주고 마지막 것 뒤에 두 칸 띄고 끝 하고 점 이렇게 찍어주는 것.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문제를 할애한다고 하면 어떤 게 나올까 생각을 미리 해봤는데 뭐 요런 거 어떨까요? 붙임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 쓰거나 한 줄 띄어 써도 무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이 끝나고 나서 여기 보면 왼쪽 거는 붙임을 한 줄 안 띄고 바로 썼죠. 근데 여기는 붙임을 한 줄 띄고 붙임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본문 다음에 바로 쓰거나 한 줄 띄어도 괜찮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선지를 구성하는 거죠. 뭐 한 줄을 꼭 띄었어야 된다. 뭐 아니면 꼭 붙였어야 된다. 이런 식의 선지가 나오면 아마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붙임 표시에 대한 사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한서는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는 무엇 협조 요청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공문서 쓰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행정운영 편람에서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검색하시면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문제 선지에 나왔던 것만 지금 갖고 온 건데요. 문서의 효력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 문서를 쓴 사람이 이제 보내겠죠? 그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문서를 읽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을 보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돼요. 이게 선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법한, 불법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한 번 또 나온다면 선지에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가 성립되려면 적법한 권한 범위에서 설정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로는 이게 실현이 가능한, 실행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실천 가능한 거, 실행 가능한 것들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성립 요건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문서의 성립 시기는요. 결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제하면 이 문서가 딱 성립이 됐어요. 아직 효력은 아니지만 효력은 도달주의. 그쵸? 근데 문서가 성립되는 것은 결제를 하면 성립이 됩니다. 자, 근데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 결제권자가 누구냐 하면 행정기관의 장일 수도 있고 그 장의 위탁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위임 전결이나 혹은 대결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위임 전결이라는 것은 그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 결제권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전결이 돼요. 근데 대결은 뭐냐면 이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임을 채 하지 못한 상태로 그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결재권자가 되는 거죠. 그건 대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두문 형식을 살펴보면요. 공문서 쓸 때 두문 형식 안에는 기한한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데요. 다른 행정기관과 명칭이 동일하면 상급 기관의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구라고만 표시하면 그게 인천광역시 동구인지 광주광역시 동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동구라고만 쓰지 말고 그 위에 상급 기관의 명칭까지 같이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명칭의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자, 수신자를 표시할 때는 만약에 수신자가 없는 내부 결제 문서는 그냥 내부 결제라고 수신란에다 쓰고요. 민원 회신 문서, 그러니까 민원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회신을 보내요. 그럴 때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괄호 안에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이것도 선지에 나왔던 내용이죠. 수신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위에다가 쓸 칸이 부족할 때에는 수신자 뭐 참조라고 쓰고 밑에를 결문이라고 하거든요. 두문, 본문, 결문. 이 결문에다가 수신자를 쫙 써주는 거예요. 자, 경유를 표시할 때 경유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뭐 경유하는 건 어디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고 최종은 어디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여러 곳일 때에는 1차 경유기관의 장은 누구고 2차 경유기관의 장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경유 표시를 이렇게 뭐뭐입니다의 형태로 쓴다는 거 이것도 사실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왠지 경유 표시하면 어디 이렇게 명사 형태로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디를 경유합니다. 뭐 수신기관의 장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높임말로 쓰는 거죠.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품위서에 대한 내용은 주로 비용과 관련된 사안들이 나오죠. 우리 문제에서 봤었던 품위서는 공사 집행과 관련된 품위서였어요. 품위서에 들어갈 내용은 공사명과 집행 내용, 일정, 사전 공사 기간, 선집행 의견, 협의 내용,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상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상황 보고서가 뭐였냐면 기상 상황 얘기해줬던, 날씨 얘기해줬었던 그 보고서예요. 이 상황 보고서는 어떤 사실이나 현황, 문제 등에 대한 실태나 정보를 정리한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보충 설명 없이도 내용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대요. 이게 선지에 있었죠. 네. 그게 아마 적절한 것 찾기였을걸요. 그럼 요거 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모두 보고서의 여러 종류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기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예요. 의견 보고서는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들어갑니다. 분석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걸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연구하고 조사한 것만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분석이 더해져서 쓰는 게 분석 보고서입니다. 정책 보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산학 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체와 정부와 뭐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다 협업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선지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회의 보고서는 회의의 개최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를 분명히 제시하고 산만해지지 않게 이제 본문과 참고 자료, 본문, 참고 자료 따로따로. 그다음 뭐 참고 자료에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까지도 이제 공개할 수 있어야 되죠. 정책기획 보고서에서의 내용은 풍부한 국내외 사례 분석하고 도입 당시의 상황과 이유, 도입 시 갈등 및 해결 사례, 도입 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효과까지 작성을 해서 이 정책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고 있어야 그 특정 보고서는 이제 위에 지문으로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보고서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서는 보고할 때 쓰는 거지. 뭐 사실 위주로 쓰겠지. 요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서의 다양한 종류 좀 더 세부적으로 봐둘 필요가 있겠어요. 세부적으로 이번 기회에 봐주시고 저는 예상컨대 요거 한 번 더 건드릴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상황 보고서가 아니라 뭐 정책 보고서 뭐 이런 거 내겠죠. 그럼 정책 보고서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약간 난도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서 사실 이것을 강의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되게 편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실용글쓰기 막 강의할 때는 막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것이 실용글쓰기 쉬워요. 뭐 한 2주 정도만 준비하면 여러분 다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했었던 과거에 제가 너무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옛날에만 해도요, 괜찮았어요. 쉬웠어요. 글쓰기를 어느 정도 뭐 조건에 맞춰서 조건 나오는 거에 약간 살만 붙여서 문장 형태로 만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더 많이 자료 조사하고 더 많이 연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짜증도 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화만 내고 있을 수 없으니 아,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올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계속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화만 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보고서의 종류가 너무 세밀해지게 나눠지고 있으니까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기획서 안에는 목적과 또 문제 구체화, 현황, 해결, 효과,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기획서의 종류가 요번에 선지에 나왔었죠. 사내 기획서, 사회 기획서. 저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마케팅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서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둘 다 나온 게 맞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내 기획서에도 나올 수 있고 사외 기획서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기획서라는 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개선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방법도 제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획서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되어 있고요. 그 제안서와 헷갈리기 쉬운데 제안서 같은 경우는 제안하는 그 포인트만 좀 간략하게 담아놓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표준근로 계약서 나왔었죠. 요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 그 제 기억이 맞다면 선지 3번인가 2번인가 거기에 사용자가 쓰고 그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준다. 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계약서 쓸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작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왜냐면요, 한쪽에만 이득이 되는 계약 내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약간 그 사용자들이, 그죠? 사장님들이 자기의 입맛에만 맞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협의하에 한 자리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사고력의 내용에서는 우선 자원봉사 참여 횟수와 참여하지 않는 그 수치 같은 거 나와 있었던 도표 분석하는 내용이었고요. 경영 참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내용을 파악하고 읽어 내려가는 건데 이게 그 제가 NCS 개념이 지난번에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지난번 회차에 NCS 개념이 안 나와서 제가 NCS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서 막 근데 또 다음 회차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기출 보관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는 이 벌써 몇 개죠? 두 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네, 볼까요? 이게 지금 NCS 개념인데요. NCS의 조직 이해 능력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조직을 이해할 때 경영 참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경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경영 민주화. 같은 내용이죠. 근로자 또는 이제 노동조합이 경영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아이디어도 내고, 뭐 어떤 자신들의 의견도 피력하고, 이런 게 경영 참가 제도예요. 경영 참가 제도에는 이런 공동 의사결정 제도, 노사 협의회 제도, 이윤에 참가하는 이윤 분배 제도, 자본에 참가하는 종업원 지주 제도 및 노동주 제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시험에서는 관리에 대한 관리 참가가 이런 거겠죠? 공동 의사결정하게 막 회의장에 참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분배 참가는 이런 거죠. 이윤에 참가하는 이윤 분배 제도, 분배 참가. 그 다음 자본에 참가하는 자본 참가. 요 세 개가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본 참가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 사는 거 있죠. 그게 자본 참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영 참가 제도가 문제 한 번 더 나오고 거기에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건 이 세 가지의 관리 참가,
이윤 참가, 그 다음에 뭐 자본 참가 3개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팔로워십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요것도 NCS 개념이에요. 그 NCS 개념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NCS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 리더십이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십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죠. 그것도 여기 대인관계 능력에 나와요. 근데 리더십 말고 팔로워십,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것도 5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문제에서 5개가 다 나왔나? 4개만 나왔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게 나왔었어요. 거기서 좀 약간 반대 의견 내고 막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 이게 소외형이죠. 그게 아마 기억이었나? 였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리더를 막 좋아하면서 따라가요. 그게 수능형이고요. 엄청 막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고 막 뭐 어떤 뭐 규칙이나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는 게 실무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이런 팔로워를 주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NCS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NCS는 뭐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려면 이런 분야의 일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뽑습니다. 이런 걸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치를 발휘하려면 의사소통, 문제 해결, 뭐 수리 능력, 또 뭐 있을까요?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등등등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자료가 모듈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산업인력공단 NCS 거기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쉽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거기 안에 내용들이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NCS 개념만 따로 모아둔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다 추가를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팔로워십 제가 유튜브에서 다뤘고요.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 이거 유튜브에서 다뤘어요. 다 다룬 내용인데 앞서서 그 경영 참가 제도 이런 거는 조금 적게 다뤘나 안 다뤘나 아무튼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강의로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뭔가 문제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가는 방향에 이탈돼서 생기는 문제는 발생형 문제라고 해요. 그건 이제 과거 지향적인 문제라고 하고요. 현재형은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뭔가 기미가 보여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그런 문제가 현재 탐색형 문제예요. 현재를 탐색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설정형 문제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막 뭐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공장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CEO 입장에서는 새롭게 자꾸 어떤 과제를 내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한번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그쵸. 그런 거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문제는 설정형 문제. 이게 미래지향적 문제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3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가 봤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문제 해결형 사업과 연결지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떤 제품만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이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일들도 제공해주고 다양한 일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그걸 잘 신경 안 썼었단 말이에요.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를 제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형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거 판단하시면서 문제 해결형 사업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독해 내용에서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다음 남자와 여자의 대화 방식, 법정 허락 제도, 시너지 효과와 링겔만 효과 이런 게 독해로 나왔었고요. 제가 여기 법정 허락 제도에 대한 기사를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그 법정 허락 제도가 도입이 36년째인데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차에 나왔던 문제가 문제 유형을 바꿔서 새로운 형태로 또 다음 회차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법정 허락 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로 이번 103회를 만들었다면 104회에는 법정 허락 제도의 도입을 뭐 이거 했으나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을 독해 문제로 낸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관련성을 띠고 완벽하게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좀 더 확장되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건 제가 102회차 거 안 지웠네요. 아, 저도 막 정신이 없었나 봐요. 너무 문제를 풀고 나왔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진짜 지금도 핑핑 돌아요.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정말 그만 말해야지. 자, 서술형 1번과 2번이 모두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반대하니까가 아니라 반대하셔서, 그리고 참석이 아니라 참여, 이 참여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아니라 축적으로는 좀 바꿨는데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예. 축적 아니고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앞에가 그 뭐 어떤 관련된 지식을 성장시키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식은 축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 축적으로 바꿨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답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가리켜, 요 가르쳐로 또 나왔죠. 그러니까 객관식과 주관식 사이에서의 연관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교시 때에 시험 뭐뭐 나왔었는지 한번 쉬는 시간 20분 동안 잘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요게 주관식으로 또 2교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 서술형 2번은 좀 도와주세요. 저는 3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휴게실은 여기 개 아니고 여기 개. 게시판도 개 아니고 개. 그쵸? 그리고 베어가 옷에 냄새가 밴다는 건데 냄새 배는 건 아이로 쓰거든요. 근데 4개 쓰는 거였는데 1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은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자, 협상 전략으로 유화 전략과 강압 전략이 나왔는데요. 유화 전략은 그러니까 협상 대상. 첫 번째 기억이 이어절로 쓰는 거죠. 저는 협상 대상 썼거든요. 협상 대상의 말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화 전략은 또 이어절로 쓰는 거 있었죠. 자기의 이익, 자신의 이익 혹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익은 조금 내려놓고 그냥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강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죠.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 유화 전략과 강압 전략이라고 하는 건 협상 전략인데요. 이것도 NCS의 개념이에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앞서 얘기했었던 대인관계 능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NCS 내용이 왜 안 나왔죠? 이번에 했는데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갑자기 막 대거 나오고 있어요. 조금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실용글쓰기를 출제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뭔가 뭐 NCS는 몇 문제 내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맞춤법은 몇 문제 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떨 때는 NCS를 이만큼 내고 어떨 때는 NCS 문제 안 내고 막 이러면 NCS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NCS가 안 나온 그 회차에서 느낄 그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저는 너무 걱정되거든요. 자, 서술형 4번은 좀 쉬웠죠. 문서의 종류 쓰는 건데요. 여기 기역과 그 다음에 리을은 이어절 쓰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1어절로 쓰는 거였죠. 그래서 그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이 뭐 어떤 문서를 써야 하는지를 쓰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술형 5번은 쓰기 윤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어떤 연구한 자료들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4가지로 나눴었죠. 그래서 문헌 자료 왜곡하는 경우는 1번에 그 첫 번째 거로 써 있었고요. 그다음에 3개를 이제 4어절씩 쓰는 거였어요. 근데 뭐 연구 데이터 조작, 뭐 누락, 연구 방법 조작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저는 써봤습니다. 이것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답이 공개가 안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네, 그렇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2교시고요. 2교시의 품위서입니다. 개조식 문장으로 쓰는 건데요. 품위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쭉 나와 있고 여기 제가 진하게 표시한 금액, 용도,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빈칸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내용 적는 것이었죠. 개조식으로 쓰는 거니까 뭐 이렇게 명사 형태로 교환, 교환함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설명서에는 수성 액폭시 접착제 ARR 타입과 KTC 타입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다만 손이 좀 아팠죠. 50자 내외로 써야 되다 보니까 저는 한번 쓰고 세보느라 세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50자 내외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적는 거. 근데 50자가 생각보다 되게 길죠. 내용 충분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서술형 8번에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금융거래 기본 약관을 왼쪽에는 현행이고 오른쪽에는 개선하는 그 개정안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그 네모로 정리해 준 것 바탕으로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제시를 해줬더라고요. 그것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려면 금융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관련되어 있는 뭐 약관이라든지 또 뭐 보도자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책 제안서 나왔고요. 교통 DB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교통 데이터베이스 국가교통 데이터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정보마당 뉴스레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뉴스레터가 되게 알찬 정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거 문제로 내기 좀 괜찮겠는데? 왜냐면 이제 뉴스레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조금 쉬운 용어로 알아듣기 쉽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요걸 그렇게 난도 많이 높이지 않고도 쓸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이런 뉴스레터에서는 이렇게 쫙 그 어떤 구조가 잘 잡혀 있어요. 뭐 이걸 하는데 이유는 뭐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고 뭐 이렇게 딱 구조가 딱딱 잡혀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잘 잡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연결을 좀 지어보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1문단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당면한 문제를 6가지 찾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면한 문제가 중층적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중층적이란 얘기는 만약에 당면한 그 문제가 하나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지만 문제가 중층, 여러 겹으로 막 겹쳐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의 글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그래서 그 제시문의 자료 1이 뭐 1, 2, 3 이렇게 안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층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다 보니 여기에 첫째, 둘째를 쓰면 너무 쉬워지니까 그걸 다 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어떻게 했냐면 중간중간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래야 된다. 이런 맥락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래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건 어떤 문제를 앞에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래야 된다라는 흐름일 것 같아서 그래서라는 것 앞에 것들을 주로 뽑아서 6개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찾아서 이거는 모르겠다. 그런데다가 1문단이 원래 그렇게 300자까지 조건을 안 주거든요. 근데 1문단이 300자였죠. 300자에다 330자까지 쓸 수 있었어요. 엄청 길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제시문 1, 자료 1의 내용조차도 별로 안 길었는데 그걸 300자로 정리하는 거니까 사실 거기 안에 내용을 얼추 잘 정리만 하면 그렇게 많이 감점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냈을 때 뭐 어떤 의견이 맞다고 하겠어요. 뭐 정해진 게 있어요, 법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채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지금 점수 나오기 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어떻게 후하게 채점을 해줄 것을 예상을 좀 해보면서 오늘은 우선 쉬세요. 아셨죠? 그 다음 이 문단은 좀 쉬우셨죠? 그래프 자료 보고 파악하는 건데 다만 요게 조원, 단위가 조원이에요, 조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1 이렇게 돼 있으면 30조 1천억 원 이렇게 써야 된다고 거기 예로 적혀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소수점 찍고 쓰면 안 돼요.
거기에 그 숫자로 연도와 그 다음에 뭐 적립금, 재정수지 적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재정수지는 이거 한 단어였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전통적 관점, 비판적 관점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 전통적 관점에 대해서 우선 쭉 관점 3가지 쓰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국민연금의 수입 대체율을 45%로 늘리자 이런 입장이었고 여기 비판적 관점에서는 그냥 40% 지금 현행을 유지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비판적 관점은 4개였고 전통적 관점은 3개였고 각각의 개혁안은 이거였고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어떤 분이 순서를 좀 바꿔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관점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그 개혁안을 먼저 쓰고 그다음 관점을 밑에 썼다.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꼭 뭘 먼저 쓰고 이렇게 순서를 딱 조건으로 주진 않았기 때문에 내용만 잘 들어가 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음, 우선은 오늘 하루 쉬시면서 이런 시험을 내가 또 잘 겪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네. 영상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미처 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기억 못해서 저도 엄청 꼼꼼하게 막 적어 나오려고 했는데 저 또한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막 멘탈이 털려서 잘 못 적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 보러 갈게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우린 그럼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